우리가 언론에서 보기로는 러시아의 진짜 동기는 미국의 셰일 오일 프로듀서들을 좀 죽이려고 한다. 그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러시아가 셰일 오일 프로듀서를 죽여서 얻을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별로. 오랜만입니다. 정 교수님. 예. 바쁘신데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지난 25년간 이 세계 에너지 시장 쪽에서 쭉 이론과 실무를 하셨잖아요. 네.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본래 저는 이제 계량경제학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직장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서 한 10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정부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정책적인 측면이랄까,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 측면이랄까, 아니면 산업 측면에서 에너지를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고유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고유가 대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유가 대책 세우는데도 많이 관여를 하고, 에너지라는 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고, 뭐 석유, 천연가스, 뭐 전력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경험을 좀 쌓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그래서 금년 3월 6일인가 7일 날 네. 유가가 아주 폭락했죠. 그래서 그냥 한 달쯤 됐는데, 네. 뭐 저는 이제 경유차를 타니까 기름값은 200~300원 밖에 리터당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세금 때문에 그렇죠? 예, 세금 때문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시차가. 예. 예. 우리가 싸게 사온 원유가 아직 정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쓰는 제품들은 비싸게 사온 원유에 정제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경유 1리터에 뭐 1,150원을 소비자가 내면 네. 그 중에 뭐 한 60%가 세금이라면서요? 반 이상의 세금입니다. 네. 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는 내리는 부분이 이제 전체 가격의 퍼센티지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적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신문에서 보도된 바로는 네. 3월 6일경에 세계 원유가가 폭락한 거는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그 감산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 네. 그게 주 원인이라 그러는데 네.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 자체는 이제 감산 합의가 불발돼서 한 거는 맞는데, 사실은 지금 유가가 이렇게 점점 하향 추세를 보인 것은 꽤 된 얘기입니다. 사실 2014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향 측면을 보였습니다. 공급 과잉하고 수요가 생각보다 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향 추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월 들어서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그 리파이너들이 제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리파이너들이 원유 수요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 절벽 같은 것이 와가지고 실제로도 그 유가가 상당 부분 하락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많이.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죠. 올해 1월부터. 예. 상당히 하락할 조짐을 보였는데, 이제 그러고 실제로 하락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폭제가 된 게 오펙의 쿼터 만료일이 4월 1일이었습니다. 오펙의 합의는 뭐 1년 단위로 하나요? 6개월 단위로 합니다. 6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하는데, 그 합의 만료일이 4월 1일인데, 4월 1일부터는 마음껏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펙이 감산에 합의를 하겠지. 감산한 합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사우디 합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총 생산 능력으로 보면은 한 600에서 700만 배럴 정도 감산한 겁니다. 둘이 합치면 둘이 합치면 2,40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 2,400만 배럴. 1,400인데 600만 배럴. 600만 배럴 정도 이제 빼고 한 건데, 그 두 나라가 그 정도 감산을 했으면 아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감산 합의가 깨졌어. 그럼 4월 1일부터는 여태까지 생산하지 않던 물량도 나오겠구나.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케이오틱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공급 과잉인데, 거기다 그동안 감산했던 물량이 다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근데 분명치 않은 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유가 문제도 좀 약간 덮여 있는 상태인데, 네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소위 팬데믹이 된 거는 3월 달이란 말이죠. 코로나 사태와 유가 폭락의 관계가 코로나 사태가 유가 폭락의 원인인지 아니면 그거 없이도 유가 폭락이 왔을지 그게 좀 분명치가 않아요. 유가 하락은 왔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하고 감산 합의 불발이 기폭제가 된 거죠. 두 개가 별도의 사건이라고 봐요. 예, 별도의 사건입니다. 오펙이 여태까지 정책을 보면 이 잘못 짚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펙 합의할 때 보면 사실은 지금같이 수요가 떨어질 때는 감산 합의를 빨리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간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감산 합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오펙하고 감산할 거다. 근데 이게 수요가 죽고 공급 과잉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감산은 되겠지 했는데 이게 이제 불발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하고 전혀 반대로 가기 때문에 폭락을. 근데 러시아는 오펙 국가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터 러시아가 오펙이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감산을 했나요? 오펙하고 감산 시작한 건 한 2015년경부터입니다. 약간 역사적인 게 있는데요. 이 사우디가 이제 러시아하고 원유 수입에서 얻는 그 재정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았기 때문에 둘이 같은 배를 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우디가 더 많겠죠, 그죠? 예, 사우디는 훨씬 많습니다. 사우디는 뭐 오일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이. 근데 러시아는 뭐 딴 산업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한 50% 될까요? 50%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유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50%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영향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오일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두 나라는 뭐 상당히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그래서 감산을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도 뭐 잘 해왔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팔리드라는 이 전에 석유 장관이 좀 약간 물렀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근데 작년 말쯤 돼가지고 그 지금 왕세자 그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 자기가 석유 장관이 됐습니다. 지금 사우디 크라운 프린스가 에너지 장관. 에너지 장관, 석유부 장관입니다. 예.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 그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러시아나 사우디나 재정 수입의 뭐 반 이상 사우디의 경우는 뭐 더 높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나라인데 이번에 틀어진 거는 둘 사이에 어떤 이해 차이가 있어서 틀어진 이 전 장관 때만 해도 사우디가 러시아 말을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래 우리가 많이 감산하고 너는 조금 해도 돼 이런 식이었었는데 이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왕세제가 들어서면서 똑같이 줄여. 우리 줄인 만큼 너희도 줄여.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협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고 사우디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까지 참여한 걸 뭐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할 때는 각 국별로 감산량을 합의를 하는데 이번에 그 감산량에서 의견이 일치를 못 봤습니다. 추가 감산이 필요했는데 러시아는 거의 우리는 못 줄인다. 못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보기로는 러시아의 진짜 동기는 미국의 셰일 오일 프로듀서들을 좀 죽이려고 한다. 그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러시아가 셰일 오일 프로듀서를 죽여서 얻을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왜? 러시아가 일단 셰일 프로듀서들하고 러시아하고는 크루드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랄 계통이 많고요. 약간 무겁고 그 다음에 황성분이 좀 있습니다. 미국 거는 황성분이 낮고 라이트하고. 그래서 제품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시장도 틀리겠죠? 예, 시장도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만약 이렇게 해서 유가를 낮추면 이 양날의 칼이거든요. 미국도 어렵게 하지만 자기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과연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널 코스트, 생산의 마지널 코스트가 높은 미국이 이 낮은 데하고 경쟁하는데 감산을 마지널 코스트가 낮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산은 마지널 코스트가 높은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나 사우디는 감산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시장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카르텔의 멤버가 아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은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카르텔이냐 비카르텔이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오펙 플러스의 합의 불발은 미국 셰일 프로듀서를 말살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기에는 그 데이터가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본격적으로 셰일 오일을 생산한 거는 한 2015년부터인가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하는 2008년, 9년부터입니다. 8년부터지만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이 된 거는 16년 정도. 16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사우디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제1의 물론 이제 세 나라의 원유 생산량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하여튼 미국이 조금 더 많아서 세계 1위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나 사우디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이 되는 거를 견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시장 지배력의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켓쉐어 이슈인데 러시아나 그 사우디는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안정적인 마켓이에요. 왜냐하면 옛날과 다르게 공급에 대한 불안이 없어졌거든요. 그 대신 수요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이 중요한데, 아시아 퍼시픽 시장이 중요한데, 사우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보시면 SOE를 사우디 아람코에 삽니다. 100% 자기 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물론 미국의 그 셰일 업자를 죽이는 것도 한 목적으로 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에서 얻는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 업자가 죽으면 그 에셋 자체는 그 매장된 석유는 딴 사람한테 갈 거거든요. 싼 값에. 그럼 그 사람이 생산하면 뭐 러시아는 아무 얻을 게 없어요. 다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은 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시장 쟁탈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미 생산되고 있는 셰일 오일의 경우에 뭐 미국의 업자가 수천 개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제 유가가 폭락해서 네. 일부 회사가 도산을 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큰 회사가 그걸 인수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미 개발된 유정에서는 계속해서 오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개발돼서 생산된 유정에 그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유가가 폭락하면 네.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 공급을 줄이는 네네. 그런 효과는 좀 있겠네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 셰일은 전통적인 유전하고 달라서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전은 그냥 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압력으로 토출이 됩니다. 그 오일이. 그 추가 투자가 별로 없어요. 처음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 셰일은 투자가 매년 꾸준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가서 드릴을 하고 하이드롤릭 프랙처링을 하고 수압 파쇄를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투자 패턴이 매년 거의 일정하게 쭉 들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그 일반적인 유저는 한 번 처음에 캐피털 인베스터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오퍼레이팅 코스트.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프로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회사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많고요. 도산하고 나서 누가 인수를 하더라도 신규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언제나 시장을 갖다가 공급 방해로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릴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수익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효과는 있습니다. 이 투자를 저지하고 그 크레딧 크런치를 갖다 야기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미국의 그 셰일 오일 생산이 급증한 것은 2009년 이후에 사실 금리가 뭐 0% 가까이 몇 년 동안 계속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돈이 많이 네네. 유동성이 생기니까 네네. 그 돈이 이쪽 셰일 인더스트리로 많이 들어가서 예. 그쪽에서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2009년에서 2016년 사이 한 7, 8년 사이에 미국의 셰일 오일 인더스트리가 완전히 일어섰다.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앞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